질문은 자기가 파헤쳐 나가는 몫은 이제 신학과 신앙의 몫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미술이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라든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순됨, 부조리함,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기능은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또 밑에서 그 검은 게 생각이 친한 부분 보시면요, 표현의 극한에선 행위 매체인 미술의 심리를 통해 실존에 대한,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가감없는 발견과 진단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실존이 나아가야 될 지평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과 표현의 결과물에 대한 성찰은 표현의 종교적 신념을 떠나 의미 있는 역동성을 확보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지금 그 작품들을 보셨잖아요. 그 이제 미술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거기 중에는 그 전시를 하고 있는 화가 중에서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사회 현상이나 지금 미술적인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무신론적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의 아픔을 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담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해석에 대한 의무를 가질 때 조금 더 미술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미술과 신학,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인상주의로 들어갈게요. 이게 미래선생님 나중에 이거 다 설명하고 그림을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에서 아마 그럼 이해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보셨으니까 보신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인상주의가 대표적 화가가 제일 처음 나왔던 르누아르, 모네, 오늘 드라큘라는 안 나왔었죠. 고야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당시에는 정물화를 그릴 때 이게 액자라 그러면은 다 스케치를 해도 스케치를 한 그대로 색채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제 전도사님 아시겠지만은 명암의 기법이라든지 어떤 색을 써야 된다든지, 하늘이면은 코발트 마린을 쓰면 안 되고 블루 마린, 그러니까 푸른색도 이제 색 종류가 있어서 다 규칙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물화도 그렇고. 근데 이 인상주의는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은, 야외에 나가서 직접 그리는데 그때 느낄 때 갑자기 빛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구름이 껴가지고 어두워진다든지 그런 거를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화풍을 얘기한다. 인상주의 화풍은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중세 미술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고 인간의 비례도 있고, 그거에다 맞춰서 이제 예술성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강사님도 데생 연습할 때 뭐 이제 데생에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줄리안 그릴 때도 규칙이 있고, 아그리파 그릴 때 규칙이 있고. 그렇네요. 넘어가셨습니다. 저를 이래 다니다 그만두세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그러한 어떤 욕구를 표현했던 거는요, 그때 당시에 계속 있는 화풍이, 그걸 아카데믹 화풍이라고 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그 불만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안에 있는 이 끓고 있는 그 주제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진 틀 안에서 표현하라는 그 주문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탈피하려고 했던 게 19세기의 그 르누아르로 대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라고 해서 세잔, 고갱, 고흐,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세라, 이렇게. 고흐는 다 알고 계시죠. 고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흐가 왜 인상주의로 강렬하냐,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황당한 게 당시에는 해바라기를 그린다 그래도 여기 만약에 이게 화풍이다 그러면은 딱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바라기 딱 그리고 여기 창문 그리고, 그게 규칙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구도다. 근데 고흐의 해바라기 보시면 해바라기 그냥 이렇게 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겠다라는 그 욕구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그걸 못 그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귀를 자르는 그런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고흐가 신학생인 거는 알고 계시죠. 되게 종교적인 열망도 강했던 사람인데, 동성애자 아닌가요? 고갱이. 고갱이 동성애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흐는 그 동성애 기질이 있었음에도 되게 억제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이 아뜰리에를 사용했던 고갱은 되게 자유롭게 사랑도 구애하고, 근데 어느 때는 고흐가 받아주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막, 그러니까 되게 조울증을 많이 보였죠. 신경쇠약적인 모습.
그건 아니고 그 자신의 세계를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런 고독감이 이제 자해를 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인상주의 화풍은 그러니까 추상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까 그 모네 그림 같은 경우도 사람에 대한 표현을 되게 흐리멍텅하게 그리잖아요. 그거는 나는 사람을 여기서 스케치에다가 전면에 두지 않고 내가 본 인상이 그때의 그 화풍을 담겠다. 모네의 그림이 또 그런 특징이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세잔 같은 작품도 이제 보면은 거의 구도가 없지 않습니까? 세잔. 예. 그리고 죄송해요. 그 샤갈도 후기 인상파 중에 한 명이고, 예. 샤갈도 뭔가 색채도 진짜 무슨 현실적이지 못한 색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런 표현 욕구들을 이제 인상주의 화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생각이 안 나서.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샤갈.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이게 최초의 접목 시도입니다. 신학행위하고 이제 미술행위하고 접목하는 시도라서, 예. 이건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잘 나가다가 저작권. 너무 저작권이라고. 여기 보시면은요, 신학의 급변과 내면 세계의 태동이라고 적었는데 신학도 자매님 왜 그러세요? 뜨거워서요. 예, 급변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때가 인상주의가 19세기 학파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부에서 이제 인상주의 학풍도 일어났고, 여기 이제 신학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8세기 이후부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비판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급변하는 신학의 흐름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르네상스 시작된 이후로 이제 기술이 이제 뛰어나게 발전됐고 문명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통적인 도그마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때 도그마는 이제 중세신학 도그마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인상주의 화풍도 딱 이게 절정돼 있었잖아요. 명암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정물화의 규칙과 법칙. 이것도 이제 중세시대에도 교리도 이제 그러한 꽉 짜여진 교칙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 인상주의 화풍이 미술에 있었던 사조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걸 여기 지금 제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칠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신성의 중심인 예수의 맨얼굴, 예수의 말이 갖는 의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3쪽 보시면은요, 또 이것도 앞으로는 요거 진하게 칠한 부분만 있겠습니다. 기존에 답습하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사물과 상황의 변화 그대로 담아내는 실존의 포착에 집중해. 이게 인상주의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예수 가르침이 갖는 언행이 당시의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실존적 입장에서 고려돼야 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때 신학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요, 이전에는 무조건 믿으라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근데 이때의 신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잖아요. 헬레니즘 그때 시대에 그때 문화로 말을 했을 거니까 그때 문화의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때 실존의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하고 이제 흐름이 좀 맞아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주목할 수 있는 게, 반대로 신학의 급변성은 당시 예수에 대한 실존적 입장의 고려가 오늘 우리 상황에서의 실존적 입장의 고려로 그 핵심의 연속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전에는 도그마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도그마는 기계주의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우리 이 시대까지 다 변함없이 내려온다. 근데 여기서는 핵심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갔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상황과 그때 사람들의 감정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셨듯이 20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우리가 지금 처한 감정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인상주의가 화풍이 그랬던 거죠. 자기가 화폭에 느끼고자 했던 것을 그렸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학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중세 신학에서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예수님이 말한 거면 그냥 믿어야지. 무슨 실존이니 무슨 상황이니 그런 고려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내 안에 들려오시는 그분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냥 저렇게 된 분이고 우리는 그걸 따르기만 한다라는 그런 기계주의적인 도식을 갖게 되니까 도그마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 의미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인상주의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인상주의.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예. 그럼 바로 야수주의. 제가 좋아하는 야수주의입니다. 예수주의 아니죠? 예수주의가 예수주의 해야 되는데 목사가 야수주의. 이거 영어로 포비즘이라고도 표현하고 시작하나요? 네, 포비즘이라고. 이 마티즈 중에는 마티스. 참 마티즈래요. 죄송해요. 차이를 미디어다. 죄송해요. 아까 마티즈를 알고 계시구나. 야수파는 블라멩크나 드랭이 있고 마티스가 있는데요. 잠깐 마티즈가 마티스. 예, 죄송해요. 여기서 야수파에서는 제일 생존력이 뛰어난 사람은 마티스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상주의 화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수주의는 어디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 박힌 그런 조류는 아니었어요. 근데 마티스는 야수주의의 아주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수주의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색깔 사용이 달라요. 예. 마티스 그림 중에 이제 나중에 인터넷 검색 보시면 좋지만은 그 카페 드 살롱에 앉아 있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자의 몸을 누드인데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그거는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도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던, 그 전시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토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람객들이 이게 뭐냐, 그 앞에서 이제 경멸의 표시로 막 토하고 막 마티스가 울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예 작품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래도 색깔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산이면은 푸른색, 산이면 녹색, 바다면은 푸른색. 근데 이 마티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칠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강렬한 색채, 삼원색만 사용해요. 예. 그리고 아주 그 붓질이 옛날 유화를 해도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래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붓터치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물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마티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에도 어디 한 부분을 막 크게 그린다든지, 머리를 크게 그린다든지, 좀 죄송한데 여성을 그릴 때는 뭔가 그 곡선을 더 크게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약과 그런 거를 자기 이제 주제로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막 해놨던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당시에 그렇게 전시회를 같이 했었어요. 블라멩키도 그렇고 드랭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살아남은 거 끝까지 한 건 마티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욕을 하니까, 그리고 그림도 안 사주니까 포기하고 이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마티스만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죠. 예. 그러니까 마티스가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인간의 그 감정에, 그 심장이 뛰는 열정을 이제 표현하려고 해서 붉은색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는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런 걸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드를 그릴 때는 여성의 색깔, 남성의 색깔, 살색, 피부색,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걸 깨버리는 거죠. 그게 야수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평가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티스가 아까 지금 붉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3페이지 마지막에 허문줄 보시면 자신이 선구적으로 개척한 길을 고수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외부 세계와 내면의 정서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균형을 형상화했다. 붉은색을 쓴 거는 인간의 정열, 그리고 그 색채를 사용한 게 외형적인 이제 물감의 터치. 예, 그래서 외부 세계하고 내부 세계를 계속해서 균형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신학적 경향하고 신앙과 한번 접목을 시켜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야수파의 움직임, 검은 글씨입니다. 주제의식에 심화는 예수의 말, 예수의 언행 자체가 갖는 의미,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의 기울임. 예, 그 다음에 또 밑에 볼게요. 예수의 맨얼굴을 과도하고 강렬한 인식론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질문들 역시 암묵적으로 함의되어 온 전제조차 뒤흔드는 이른바 신앙의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해석학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백마리 양에 대한 해석이 19세기에 율리 라이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때까지는 99마리는 믿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한 마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끌어와야 돼. 그게 주류적 해석이었거든요. 근데 율리 라이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위선자들, 한 마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인식론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예. 그 다음에 구약학자 중에 이제 또 한 명, 잠깐만요.
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또 한 명은 관점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이다 원래.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정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저번에 주일 예배 때 우리의 자아에 있는 내면의 탐심이 정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티스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해석학에 있어서도 어떤 한 부분의 강조점을 과도하게 이제 표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상식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뒤집어 엎는 듯한 내용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예수님도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야수파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도한 표현들을 사용하신다든지, 예. 그 일부러 상을 둘러엎지 않아도 되는데 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동요를 일으킨다든지, 예. 성전 들어가서 이렇게 막 둘러엎은 적이 있으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인데 여기 이렇게 잘 지금 이렇게 화기애애한데 가서 막 둘러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또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존 도그마의 틀에선 간과하고 있던 핵심을 통한 진리의 발견. 그렇죠. 핵심을 부각시키는 행위입니다. 예수 언행의 핵심 속에 담긴 본의가 도리어 인간의 보편적 실종인 내면을 묘파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의 확증을 위해 사용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신학의 발전은 단순히 인문학적 소양의 한문적 전모이란 주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는 그야말로 신의 신비에 대한 더 높은 갈망을 추구했다. 이거는 미술 행위와는 좀 다른 지점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미술 행위에서는 그냥 주관적인 자기 감정을 토로한 거거든요.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인간을 빨갛게 그리겠다. 근데 신학은 이제 그 이상의 의미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말씀이나 진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도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티스가 얘기하고 있는 미술은 주관적이지만 신학이 말하고 있는 주관성은 좀 표현이 죄송한데 객관성을 담보한 주관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관성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좋고 말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학이 갖고 있는 주관성은 그게 아니라 그 주관성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한테는 다르지만 또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거와 마찬가지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체주의 말씀드릴게요. 입체주의가 놀랍습니다. 피카소하고 브라크 이 두 사람만 기억하시면은 저는 입체주의는 뭐 다. 예. 피카소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예. 브라크도 좀 유명합니다. 예. 이거는 어떤 게 있으면 새로운 리얼리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피카소 작품 잠깐 나왔는데 유명한 작품 중에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그림 중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게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딱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큐비즘이나 입체주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축을 여러 가지로 다. 그러니까 눈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눈만, 우리 두 개의 눈만 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눈 그리고 여기 눈 그리고 여기 눈 그리고. 예. 그래서 3차원적인 어떤 리얼리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했다. 예. 그 부분이 큐비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향 보시, 개론이. 화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돌려주세요. 모니터를 하나 띄워올게요. 이거 PPT로 보시면 되게 강렬해요. 스마트 탭이라고. 그림인데 다음에 제가 전혀 안 보여요. 예, 보셨죠? 돌려주세요. 맞다. 강하고 강렬하죠. 예. 그리고 의자에 앉은 여인, 뭐 그런 표현들도. 예. 그 여성을 그렸는데 여성을 완전히 무슨 바이올린처럼 그리고 여성의 머리가 5개. 예. 예. 아 이거 그러니까 축의 이동을 가져간 거죠. 이건 되게 혁명적인 거라서 피카소를 천재로 있잖아요. 게르니 사랑이랑 저장 내용이 아니야. 예, 혁명을 그러세요, 릴리. 그러니까 입체라는 게 원래 입체인데 그것을 원래 이쪽이면 좀 안 그리는데 그래서 여기다 놓은 예, 거죠. 그 표면에다가 그 입체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라는 게 어떤 리얼리티를 가져갔냐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류의 리얼리티와 비주류의 리얼리티가 있다. 자세히 보니까 그걸 다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리티는 어느 한 사물이나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만은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걸 다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입체주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메시지 전달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추상은 나중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입체주의는 뭐냐면은 현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예, 어떤 네. 근데 그거를 쭉 보면서 약간 하나님의 관점 있잖아요. 예, 예. 십종을 가리키는 게 우리가 시간이 학점을 따야 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예, 그렇죠. 피카소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다 놔버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소나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성의 혁명이 있었죠. 그런 왜냐하면은 그 의자에 앉은 여인이라는 작품은 1년 동안 여인이 갖고 있는 감정 변화를 담았다고 설명을 했어요, 피카소가. 그거를 하나의 평면에다가 그 감정의 모습들을 다 나열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쫙. 예, 철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입체주의가 그런 리얼리티. 근데 여기서 이 피카소나 브라크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게르니카는 이제 그 나치즘에 대한 폭로,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전쟁의 야만성,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의미가 이제 입체파 회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또 암호 같은 걸 예. 만들 그 암호는 초현실주의에서 예, 시르레알리즘의 초현실주의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여기서는 근데 되게 그 근데 피카소 자기 그림 안에 항상 자기가 그 자신만의 상징이 있어. 그거 상징만을 다 넣어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예, 있죠. 여기서 제가 지금 신학적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재구성된 리얼리티라고 적어봤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고요? 예, 그 재구성된 리얼리티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 해석학에서요, 신학에 있어서도 해석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마지막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이 가진 참임인가 과연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해석학이요, 예전의 해석학은 어떤 해석학이냐면은 그냥 1 더하기 1은 2의 해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웃,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1 더하기 1의 2의 그런 논리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해석학이 어떤 해석학이 됐냐면은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입체적으로 하나의 나열을 해버려요. 오명이어 같은 것도 나열을 해버리는 거죠. 5,000명에 대한 얘기, 12광주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도 그 기존의 신학에 갖고 있던 사람들 되게 불순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뜻이지 무슨 여러 가지 뜻이냐.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 바도 없지 않은데, 한 가지 의미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그것들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공통된다. 그러니까 입체주의적 회화의 양식과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입체주의에 대한. 그래서 지금 19세기에서는 아직 이 사물에나 정물이나 형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시도였어요, 미술사조에서는. 근데 자기 주제를 나타내고자 했던 게 인상주의, 원색을 사용한 게 야수파,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평면에 담고자 하는 게 입체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0세기가 넘어가는데, 여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문명이 다 해줄 것 같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대전 전쟁이 나버리면서 완전히 이제 갈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초현실주의는 어떤 이제 여기서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적어봤는데, 절대적 실제인 초현실 속에서는 꿈과 환상의 세계가 일상적인 이성의 세계와 결합될 수 있다고 만든다. 이런 게 왜 나왔냐면요, 이성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성이 뛰어난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은 인간을 더 이상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 프로이드가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무의식을 키워야 되겠구나로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싫어하시는 달리, 시바도르 달리, 호황미로. 변호사님도 되게 싫어하시는. 자기는 애들 잡다하게 애들 장난처럼 시계 늘어지는 그림 이런 예. 거 오늘 없었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꼬이는 막 이런 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려갖고 애들이. 그 다음에 호황 미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르네 마그리트라고, 착한 미로죠. 그래서 이런,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그 약간 불교풍이네요. 불교풍이요? 네. 아 그렇죠. 불교적인. 그렇죠, 그렇죠. 불교적인 어떤 심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왔는데, 근데 불교적인 이제 불교 선, 그러니까 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여기도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의식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무의식의 세계를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요, 후앙미로가 눈을 이렇게 감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이제 오토매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가 무의식으로 떠올리는 대로. 그거 신사도 교회에서 하는데 영서 쓰는 거 똑같죠. 제가 그 말씀. 영화도 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영화도. 그리고 사물도 그래요. 그게 가능. 그래서 그거 현수막하고 새하늘교에 붙여놓고 그래. 근데 무의식이라는 게 미술 그러니까 전공이라 가지고 근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식이. 것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랬죠.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는 되게 모순적이에요. 원래 무의식이면 자기가 모르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오토매티즘이라고 하더라도. 맞아, 나온 거지. 예, 그리고 초현실주의 사람들은 다 이제 마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더 트랜스가 빨리 되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좀 표현이 죄송한데 이제 혼음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계속 이제 스와핑이죠. 집단 섹스.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무의식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현상하고 잠시 짚어볼게요. 끝장난 문명과 영적 세계에 대한 탐구는 7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주목하실 겁니다. 여기 빨간 검은 글씨. 중세와 초대교회에서는 일부러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신의 신비와 신의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무의식을 다뤄왔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에서 무의식이라는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종교적인 황홀경이라든지 종교적인 신비라든지 미사를 드릴 때 여기 때 이렇게 떡을 뗄 때 진짜 신이 내려온다라는 생각, 그런 게 다 사실은 무의식의 행동들을 지금 차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입신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무의식의 행동들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 신비주의네요. 예, 영적 신비주의가 있었죠. 근데 이 영적 신비주의가 나쁘냐 좋다를 떠나서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냐면 이성적 활동의 극단적 무용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선천적인 감각은 비이성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수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마지막 장하고 연결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비이성적 직관에 대한 향수는 도리어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이성활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인간 행위의 야망, 그 필연성을 직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는 사실은 저는 좀 박한 평가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 도피적인 행위의 예술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서 좀 아름다움이 도출되겠지만은, 예, 워낙 전쟁의 광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종교 현상 중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현실을 좀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되고 오직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균형이 필요한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이성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그렇죠. 사실. 또 다른 만들어 놓은 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신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건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칸 같은 경우는 이미 2, 3세 때 인간의 부정적인 의식이 결정돼 버렸고 그게 무의식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영지주의가 신비주의가. 예. 그런데 추상표현주의는 제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고, 예, 추상. 여기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는 나중에 이거 검색해 보시면 진짜 유명해서 이 내부는 누명. 잭슨 폴록은 영화에서도 나왔고요. 잭슨 폴록이라고 영화 폴록이라는 영화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윌렘 드 쿠닝이라고 있고요. 프란츠 클라인, 마크 로드코. 예.
마크 로드커는 우리 레미안 갤러리 가시면은 이것도 홍라이 씨가 사가지고 레미안 갤러리에 보면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크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추상 표현주의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상파라든지 입체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야수파라든지 그래도 화폭에다가 형태를 담긴 하잖아요. 추상 표현주의는 이제 이 형태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기준 틀이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는 뭘 생각했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구상은 진정한 내면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심상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세계다. 그걸 추상 표현주의.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은 진짜 이해할 수 없이 막 물감 뿌려놓고 막 이렇게 휘갈겨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초현실주의하고 좀 다른 점은 이것은 상이 없지만 나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네, 이게 바로 내면의 표현이다. 그렇게 봤던 게 이제 추상 표현주의예요. 근데 그러면 그 작품이 작품인지 아니면 원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약간 그 기만하는 분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작가는 그냥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화가시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하는데 원래 사실주의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감 막 던져고 이렇게 해놓은 거였어. 왜 이렇게 했냐? 사실주의 아무리 해봤자 일선밖에 못한다. 해보니까. 근데 1위는 다 대상은 저거다. 추상하다. 근데 이게 뭐냐고. 일단 좀 아쉬운 거는 그 추상화라는 걸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추상화조차도 하나의 스킬이 되거든요. 액션 페인팅이나 그러면 잭슨 폴락은 뭐 했냐면은 일어서 가지고 캔버스 밑에다 깔아놓고 물감을 이렇게 뿌렸어요. 예, 그걸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임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 세계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흐름을 댔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미술 평론가 미술 시장에서 인정해 줬을 때 그것이 정말 이제 대가로서 인정받고 근데 그건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평론가가 그거를 봐서 어떻게 평론가의 해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의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단의 반응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술 비평하는 분들은 평론가의 입노름이다라는 게 있긴 있죠. 작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를 이렇게 해석했다. 예,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좀 구별을 했는데 요 네 작가 정도는 자기 철학이 좀 분명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잭슨 폴록은 원래 극사실주의 이경영재님이 그리는 것처럼 극사실주의 사진보다 더 강하게 그렸는데 그렇게 하다가 작품 세계가 이제 구상을 버리고 추상으로 돌아섰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기 어쨌든 철학. 이건 좀 그 시대에서 그걸 처음으로 시도를 그렇죠.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전환의 지금은 따라다니는 선구자죠. 사람들. 예. 우리 일반 사람은 이렇게 막 그림을 추상화하는 철학이 담겨 있으면 누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변화에서 예, 처음 그리고 시도됐기 때문에 그 시대적 변화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었던 것을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쪽 계통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가 던져놨을 때 따라가는 그렇죠. 군중심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한데. 예, 로젠버그 같은 평론가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미술 시장에는 그 두 오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몇몇 큰 손들이 이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그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이것을 예술 표현으로 적합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존재들에게 평론가들이 끌리는 것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디스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아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다 그거 보면 팝아트에서 나와요. 저희같이 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괜히 그래야 또 저거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속상했어요. 근데 나만 지금 모르나? 그 미술 시장에 대한 건 팝아트에서 좀 더 두드러져요. 근데 추상 표현은 되게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림도 되게 많이 그렸었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에서 제가 좀 높게 평가해요. 팝아트는 쓰레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맛.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부쪽 보시면은 근본적으로 추상적 목사님 관점이죠.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근본적 실제에 대한 질문. 보시면은 나름 본인이 있어. 보시면은 요 추상 표현주의가 미국에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시작된 게 3일체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먼저 무슨 상황이 있냐면은 당시에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제 직후거든요. 히로시마 터지고. 예. 근데 미국은 그때 연합군이었지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이때 이제 자본이 팽창되고 있었고, 그리고 현대 신학자, 독일 신학자들도 나치 피해서 다 미국으로 왔고, 예술가들도 다 미국으로 왔어. 예, 그래서 이 지점이 탈역사적인 지점, 그러니까 추상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런 그 지점을 형성해 준 거예요. 초현실주의하고는 다른 게, 초현실주의는 세계대전에 있는데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럼 막 포탄 터지고 있을 때 의식을 아예 버리고 무의식을 추구한 도피성이 있었었고, 추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절망군이니까 내면 세계로 이제 침잠하게 되는, 침착하게 되는 그 계기를 가져갑니다. 비슷한 감이 있네요. 초현실하고는 같이 있는데, 근데 이제 표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는 뭐냐면은 예, 무의식인데 의식에 빚지고 있어요. 초현실주의 보시면 형태가 남아있거든요. 르네 마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눈을 크게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현실, 그래도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우리가 꿈에서 또 형상을 보잖아요. 꿈에서 뭐 변전성도님이 나와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형태가 일그러지진 않잖아요. 근데 추상표현주의는 그 형태마저도 일그러뜨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면을 보자. 예. 근데 이게 이제 해석학적으로, 신학적 해석학으로 뭐가 있냐? 왜 자꾸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요. 예. 아니 그 뭐야? 우리 인간이 이 호흡을 갖고 있는 동안 무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무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의식이나 비의식이라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초현실주의가 제가 현실을 떠나고자 하지만 그 또한 욕망의 표현이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추상표현주의는 좀 의미가 다른 게 이걸 이성활동으로 본 거예요, 추상표현주의자들은. 근데 이 이성활동이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세계에 대한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정형의 형태를 드러내서 정형의 세계를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위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추상 표현주의자들이 대부분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한때 다 이제 열광적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 복음을 알았네. 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 보시면 로드코나 바넷 뉴먼이라고 있는데, 바넷 뉴먼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했던 작품의 제목은 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푸른 화면밖에 없어요. 너머의 하나님을 예, 너머의 그런 실제를 혹시 차량 막히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예, 여기 잠깐 요거 읽고 잠깐. 여기 잠깐만 읽겠습니다. 아니 요거만 읽고. 예. 자 여기 요거만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리얼리티의 분석이나 도입, 그에 대한 재구성에 관심 갖는 이들은 이제 철저히 구체적 문제로 돌아선다. 문제가 되는 가장 괄목한 변화는 신앙의 대상이던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주관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면서도 되게 매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무리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질문을 던지지 말자.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왜 무리를 걸었느냐라는 생각을 갖자. 재구성해보자. 리얼리티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제 표현들에 대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해석하기 흐름들도 미국에서 현대신학에서 나오고 진의에 대해서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 진의가 진짜 실제이다라는 것으로까지 이제 나와보자 했던 거죠. 저는 이 추상적 설교네요. 그 여기 추상화의 그렇죠. 설교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추상화는 좀 별론데.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예. 인정을 하는 거고 예. 100% 예수님이 하신 거는 실제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뭐 예. 내칭으로 근데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추상표현주의적인 흐름에서 해석하기 두 가지로 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적인 거를 믿음의 전제로 갖고 해석하는 것과, 또는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아예 허상으로 이제 인정해요. 바르트 쪽이죠. 예, 그렇죠. 바르트가 그런 거죠. 후자가 바르트 쪽이고. 바르트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예, 그냥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때의 말이다. 하나, 예. 하나를 상징화해가지고 상징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가- 설명. 예, 그렇죠. 그리고 슈바이처도 그런 식이에요. 아, 그러면 저는 전자의 추상화 쪽.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항상 나의 신학을 네, 아까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이때 이 크리스찬 이 화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형상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형상화시킨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이것도- 어떤 영적인 신미가 있냐 하면은 형상화는 인간이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서 배제할 수가 없는 요소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는가에 집중하자는 게 추상 표현주의의 그 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비싼 값에 팔린다는 거는 예. 비싸게 팔리죠. 그러니까 이제 있어도 다 추상이 한다고. 성화도 성화의 새로움이죠.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게 몸이 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사실 구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미술 표현적으로 드리자면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 그걸 이제 여기서 미술에서는 추상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예, 우리 안에서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 실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또 해석이 좀 가미된 거고요. 실제 그때 화가들 중에 그러한 심오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때 그 조류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많고요. 그거는 다르지.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일반화된 요기학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예. 일반화된 이 성화의 예수님의 그 그림으로 인해서 예. 예수님이 되게 왜곡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이 추상이 왜 또 중요하냐면, 아까 성화 말씀하셨지만 이 구상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 모본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근데 그건 구상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접근은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주관성에 주목을 하게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관성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바탕이 되어 있는 주관성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학에는 의미를 지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추상 표현주의가 제일 인기가 없긴 하지만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포르멜 말씀드릴게요. 앵포르멜은 추상 표현주의하고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나아갑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앵포르멜이 있는데요. 그 앵포르멜은 표현 자체를 더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앵포르멜이라고 하고 모노크롬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단색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앵포르멜의 이제 대표적인 화가들이 있는데, 디비페라든지 이제 뭐 트레이라든지 그런 화가들이 뭐가 있냐면은 계속 덧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질감 자체, 아예 형태가 없는 것. 예. 그러니까 아까 추상 표현은 추상에 대한 표현성을 좀 강조했는데, 이 앵포르멜이라는 것은 아예 정형을 추구하지 말자.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은 없다. 예, 거기에 이제 나아가고자 했던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있던 네, 디비페 아까 했었죠. 그것보다 힘들어요. 뭔지 몰라. 괜찮아요. 아 근데 그 디비페가 그 중간 작품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냥 아예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덧칠한 것만 있어요. 나중에 빼서. 이게 디비페가. 두패싸. 기분 많이 좋아졌어. 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예. 11페이지 아까 우리 보시면. 본 그림 때문에. 예, 그림을 봐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이 앵포르멜의 의미에는 그 이제 구조 언어학자라고 쇼시르가 있거든요. 예, 쇼시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 예,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예 정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아예 형태가 없는 것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앵포르멜 화가들의 특성입니다. 그 국내 화가 중엔 유명한 사람이 이제 박서보 화백이라고. 그 전도사님 거기 북촌마을 가셨을 때 서보 미술관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서보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냥 지나가서 아 예. 거기 북촌 갔으면 그 미술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박서보 화백에 대한 길에서 이제 박서보. 예. 아 돌아가신 분이세요? 예,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아예 정형을 이제 놓지 말자. 예. 그 형태를 갖지 말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추상 표현주의가 조금 더 맞지 않는가. 근데 이제 앵포르멜은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제목을. 폐허가 된 인간 경험 위에 남은 건 경험을 넘어서는 주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니까 앵포르멜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것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발견. 우리가 이제 좀 신학 나눌 때 발견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많이 사용했는데, 인간한테 그저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인간의 마음에 그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신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앞에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을 그냥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 진짜 의미의 본질이다. 그게 이제 앵포르멜 회화가 갖고 있는 의미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이네요. 예, 그렇죠. 진짜 있으신 거죠? 예, 이건 제가 씁니다. 아까 그 흰색 글자에 그 예, 자 그래서 이제 앵포르멜이나 추상 표현은 되게 사유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런 건 되게 높게 평가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그리고 종교적 관심이 되게 높았었어요. 그때 추상 표현주의자들이. 예.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진지했었고. 예. 그리고 되게 상업주의와는 거리를 많이 두려고 했어요. 이 화가들이 다. 그래서 자기 작품을 아예 팔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제일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후적들이 다 지금 챙겨가는 거고 그 당시의 화가는 진짜 예, 차를 하나 못 사서 잭슨 폴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 사고 나서 죽었는데 이 안타까운 게 40만 킬로 뛴 차를 계속 엔진이 터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바꾸라고 했는데도 예, 자기 그림 안 판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 번째 부인이 지금 다 팔아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두 번째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 부인이 그래서 소송 걸어가지고 재산 분할에 대한 아주 추한 모습이죠. 영지주의네. 네, 그런 말 들으면 되겠죠. 영지주의성이 좀 많이. 그 잭슨 폴록이 그림값이 지금 다 합치면은 27조 원 정도가 된다. 다 팔면 100년간. 그럼 오늘 아까 전시된 것도 다 진품인가요? 그거 진품이 아니 근데 오늘 폴록이 못 왔어요. 워낙 비싸가지고. 잭슨 폴록이 안 들어왔어요. 네. 잭슨 블록거 아니더라도 아까 전시돼 있는 예, 다 진품은 진품이에요. 진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료가 좀 비싼 게 이제 그걸 다 대여하는데 비싸니까. 로댕도 다. 네, 로댕. 그 로댕은 삼성 쪽에서 많이 뿌리죠. 생각해보니까 로댕은 원래 작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크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근데 다 지금 지금 원래 큰 거 아니에요? 무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벤치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런 크다고 사람 생각을 진짜 하는데 작은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자 이제 진짜인가? 자 이제 시간이 좀 더 예, 지나가기 다음 때문에 페이지. 이제 진도를 빨리 끄겠어요.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팝아트. 아 이것도 거시기하는 거 나오고. 네, 이건 그냥 근데 이건 제 주관적 견해니까 감안해 주시고 앤디 워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합니다. 예. 누군지 몰라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변준성도님 앤디 워홀 좀 좋아하시죠? 앤디 워홀도 조금 재수없다고 저는. 전도사님 앤디 워홀 좋아하시잖아요. 청교도 아니 이름만 알아요. 아 이름을. 청교도를 왜 싫어하시네요? 아 아니 청교도주의가 왜 나쁜 건 아니다. 아니 그 제가 아니 그냥 예. 청교도주의가 왜 싫으신지에 대한 네. 아. 그러니까 청교도주의의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문재인 아 여기 씨가 자매님 요 말씀하신- 청교도주의를 적은 거는 비판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 이 청교도주의의 그 대립항으로서의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청교도주의의 본질은 저는 선호하고요. 선호라는 표현은 뭐 제 취사 선택인데 그 왜냐면 청교도주의는 본질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본질의 뜻이 아니라 대항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예, 그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팝아트의 대표적인 거는요. 유리텐슈타인은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게 미래성도님 그 에버랜드에 그 이제 삼성가에서 일부러 사가지고 비자금 조성을 하고 있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저 약간 미래들이 바라보는 편에 있던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앤디 워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땅콩 가지고 그 깡통 스프 같은 거 찍고 마릴린 monroe와 이렇게 해서. 아, 마릴린 monroe 많이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표현이 죄송해요. 행위예술가인데요. 맨날 알몸으로 이제 외국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는 노출증, 바바리맨의 경우죠. 아 저는 행위 예술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 저기 네, 아니 나 생각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도월의 따님도 아 도울따님도 그렇죠. 도월 따님도 이거. 그거 잘 말씀하시네. 네. 도울딸도 근데 도울딸은 미니멀리즘에 조금 더 가까워. 팝아트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팝아트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미국이 이제 자본주의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벌었겠다. 모든 게 이제 그때부터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화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근데 앤디 워홀이 어느 순간 딱 해서 전시를 하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구두를 이제 원래 앤디 워홀이 구두 디자이너였거든요. 근데 구두를 이제 이렇게 볼펜으로 예쁘게 그려가지고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게 팝아트의 예, 특성입니다. 예술성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예. 가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풍자예요. 근데 저는 이 풍자가 이런 풍자를 안 좋아하는 게 무조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사진 같은 거야. 뭐 닉슨, 레이건, 교황 뭐 이런 거. 아,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풀밭 같은 데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였죠? 예, 그거 돼지 작품 작품 제가 찍어가지고 봤는데, 예. 누구 있었는데 시인이 아닌데 쿤드 그 사이렌 뭐 있었고 그다음에 귀족을 예, 귀족에 대한 풍자. 근데 이 풍자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13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제가 검은 글씨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의 속사를 들춰보고자 하는 순기능은 사실상 파바트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야유의 범죄에서 무기력해진다. 이거 다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의 극적 반대 지점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행위는 전통의 옹호, 순수를 향한 강박적 열망이 된다. 종교 행위의 과도한 순수성은 불행히 필연적으로 도그마이로의 집착을 보여주고요. 집착은 맹목에 대한 강요로 이어지고 맹목을 의심하는 지극히 회의적인 일련의 시도들은 악마의 속삭임으로 취급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가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심층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유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교회라든지 종교가. 이제 이 팝아트는 그걸 야유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교황 같은 거 크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걸어놓고 그다음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이렇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여자를 쥐고 이제 그런 작품이 리시텐슈타인이 즐겨 사용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악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또 대항하게 되는 논리. 근데 그런 논리로 사실은 종교적인 게 이 심리가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악이라고 해서 이게 세속의 문화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게 물론 그건 세속의 문화는 맞는데 그걸 대항하는 방법론이 또 같은 프레임에서 같은 진영 논리에서 대항하게 되니까 복음에 대한 진실이 다시 예전의 중세시대의 도그마처럼 회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청교도 정신 중에 일부의 흐름들이 이제 그러한 흐름들에 이제 합류가 돼버리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성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혈과 육의 싸움이. 예. 근데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미국 사회는 갑자기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청교도주의의 아버지인 이 막스 베버는, 그러니까 청교도주의의 자본주의 정신을 도입한 사람은 막스 베버인데, 막스 베버는 소명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직업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게 청교도주의 일부에서 발흥이 됐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기복신학적 복음주의하고 열광이 되니까 폭발적이에요. 근데 팝아트는 거기에서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돈을 벌죠. 팝아트가 기만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조롱을 하면 자기들은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더 자본주의가 되어 있죠. 앤디 워홀이 팝가수 좋아하고 스캔들 일으키고 자기 작품을 가지고 에이전시하고 돈놀이를 하고 그런 모습들은 야유는 하지만 자기는 그 야유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거는 빠져나가면서 뒤에서 귀족주의를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팝아트가 저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또 안 좋냐면요. 지금 삼성가도 예술적으로 무지한 게 잭슨 폴락 그림 같은 걸 잘 안 사고 추상 표현주의의 그림 같은 걸 안 사고 다 팝아트 그림을 사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팝아트 시간 지나면 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처럼 미술 시장에서 계속 떠받들어주고 숭배하고 있어요, 팝아트. 예. 언젠가 거품이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옛날 거는 올라가지고. 예. 이거는 거품이 되게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이것만 읽어드렸어요. 대중화된 예술의 행위의 수평성, 평등성이란 미명하에 자본주의란 이름으로 재단되는 또 다른 계급주의, 싸구려 문화를 팔아먹고 귀족 문화를 영위해보자는 천민적 생존주의. 아, 제가 너무 팝아트를 이제. 나쁜 문제네요. 예, 근데 이건 좀 렌즈가 없어요. 렌시르는 렌즈는 여기서 밥을 위한 한국의 팝. 렌실행 행했어. 그렇죠. 렌시르는 팝아트 중에 이제 행위 분자. 행위 중에. 란디몰 막 이런 거 나오고 진짜 렌즈랭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인데요. 백남준, 예. 그리고 백남준하고 같이 예술 운동을 했던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아,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백남준은 엄밀히 말해서 미니멀리스트예요. 예, 팝아트로 많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백남준은 오히려 미니멀리즘에 강합니다. 미니멀리즘은 무슨 운동이냐면은 완전히 단순화해버리고 미니멀이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단순화해버리는. 예. 그래서 이거는 앵포르메라고 조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최소화시키고
예.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발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가 처음 전시할 때 야유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 미니멀리스트 작가 중에 도널드 저드가 있는데 도널드 저드가 자기 대학교 앞에 있었던 돌멩이 25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시회에다가 이걸 딱 내려놓고 전시회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미니멀리즘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뭘 했습니까? 나는 아침에 대학 도서관 앞에 가서 돌을 집어서 차에다 실어서 여기다가 운반한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그게. 사기꾼이네. 사기꾼이에요. 백남준도 똑같은 여기 얘기예요. 저 유병원이 그 자기 작품 갖고 네, 지금 형 지금 미니멀리즘은 근데 이게 철학이 담겨 있는. 아, 철학이 담겨있군요. 뒷샹하고 뭐가 달라요? 그 뒷샹은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취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변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때 그 시스템에 대한 야유의 일회성 이벤트였기 때문에 뒷샹도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의 시조였긴 하지만 미니멀리스트는 아예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 행위는 이것이 전부다. 예, 사실은 뭔가를 덧붙인다는 것은 예, 오히려 자기적인 행동이다, 미선적이다.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음악에서는 존 케이지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냐면은 존 케이지 독주회, 피아니스트라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독주회가 있는데 4분 30초라는 곡이 있는데 4분 30초 동안 딱 앉아있으면서 건반을 안 쳤어요. 침묵 속에서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장료 환불하라고. 아, 저 같으면 받았을 거예요. 아니 13,000원 만약에 우리 들어갔대. 그러니까 전시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시회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게. 근데 그걸 왜 4분 30초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게 근데 뭐랄까 존 케이지는 장자를 또 깊이 봤었던 사람이고요. 장자가 무슨 이렇게 보리수나무가 흔들리는 시간을 존 케이지가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4분 30초였다. 뭐 그건 나중에 해석인데. 예. 예. 그래서 이 미니멀리즘은 근데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 너무 이제 사기라고만 생각지 말아주시고 관대하게 봐주시면. 잠깐 급자증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오늘은 미니멀리즘이 바로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15쪽에 보시면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인간은 신 앞에, 신의 말씀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질문하게 되는 게 미니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미니멀리스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규정한 사람 중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뿌리를 보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 아닙니다. 바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위대한 것은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신의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 그러한 참여자로서의 인간에게 부여되는 신성으로서의 당위. 그 당위가 바로 무엇이냐는 질문.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게라는 질문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 행위 혹은 신앙 행위의 전부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좋은 사람들이네. 그리고 이제 오바트가 있는데요. 오바트는 이제 좀 약간 이벤트성이 있습니다. 그 오바트가 뭐냐면 이런 막 이렇게 눈 딱 보면은 눈으로 착시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막 그러니까 이게 안에 그 튀어나와 보이고 뭐 이렇게. 그 오바트는 이제 그런 계통의 예술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죠, 선생님? 그 이렇게 약간 네. 마름모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오바트가 갖고 있는 거는 왜 그런 오바트를 아까 형제님도 보셨었죠? 네. 예. 그거 보면서 이쪽에는 쭉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네, 그거 같은 거 좀 더 좋았어. 괜찮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라고. 미용실에 많이 볼록볼록. 맞아, 미용실에 바닥에도 막 이렇게 끈끈해지는. 그래서 이 오바트의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지각 반응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반응이 이렇게 허약한 거다. 딱 눈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평면에 있는 건데 어느 게 튀어나오고 어떻게 좁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조리하다라는 그 부조리 철학이 있어요. 그냥 그게 신기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의도는 미술 평론가들의 해석에 많이 그 사람들 그냥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이게 오바트다. 이게 사회 부조리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다. 원래 가치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 봐서 그렇게 보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의도해서 하진 않아요. 의도하고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와 평론가가 어떻게 만나냐면은 서로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이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미술해석가 거기에다가 첨언을 해주죠. 아 이것은 당신의 이런 생각은 사회성으로 이런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구나 하면서 더 잘 개발해 나가요. 그러니까 미술은 사실은 좋은 평론가, 좋은 시장을 만나야지 사실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트는 이 신학적으로 보면은 통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너무 봤던 것이 많다. 아까 도그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도그마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그마가 우리한테 어떤 시스템을 딱 줄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건 참 감사한데 근데 사실은 그건 도구일 뿐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그마의 눈으로 보는 성경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트가 주는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삐뚤게 보고 있는데 삐뚤게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우리 강수님께서도 아마 보시겠지만 의외로 도그마적인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의외로 이렇게 평신도 분들이나 외부에서 보시는 것보다 이런 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자기 도그마들이 좀 끌리는 게 근데 그거는 성경하고 좀 무관하게 또 갈려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진리를 좀 알게 해주셨다 깨달았다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원어파들, 그렇죠. 원조분들 원어파들의 자기 도그마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저는 계열이 있어요. 계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댓글 이만 달리고. 그러면 나는 몸글보다 더 달리고. 자, 이제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미술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미술은 정치성과 표현이라고 적어봤는데 저는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미술은 미술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에서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자본주의가 인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만모니즘이라고도 표현하죠. 지금은 이제는 공산주의의 세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공산주의는 우스꽝스러운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김정은이 지금도 이제 우스꽝스러운 지금 어떤 주적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의 어떤 그 왕도 모사드 왕도 계속해서 풍자가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스꽝스러워졌고 이제 남는 거는 자본주의 뿐인데 자본주의를 사람들이 비판은 하면서도 거기에 다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그럼 자본주의에서 자유롭냐 안 자유롭냐? 아니 자본주의. 오늘도 제가 소굴이죠, 소굴. 여기 오면서 서초역에서 내려서 좀 안 좋게도 사랑의 교회를 보고 말았는데 그걸 보시면 안 되죠. 눈이 터져나서 어떻게 서초역 아니 안 볼 수가 없게 편의점도 안 받은 안 볼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미술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술풍이 그래서 이제 오늘의 미술에 대해서 몇 가지 사조만 말씀드리고요. 이 신리얼리즘, 그러니까 이 신리얼리즘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그 이브 클라인이라고 그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동상 만든 거 보셨죠? 네. 아까 파란색 보셨죠? 여기 보셨죠? 예. 자매님도 아까 파란 동상 보셨죠? 이브 클라인. 아름다운 이브 클라인은 블루에 미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블루. 그래서 퍼포먼스 할 때도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푸르는 거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닥 뒹굴어요. 그걸 우리나라에 이불 그 사람이 이불 그 여자 여름여 화가인데 그것도 해가지고 용모 왜 따라하냐 이브 클라인 따라하냐. 그 사람 남자예요? 얘는 남자예요. 이브 클랭 여기서는 클랭이라고 표현해요. 누보레얼리즘은 뭐냐면요, 그 공업화된 그 산업화된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제가 왜 근데 이것도 평가절하냐면 비판해가지고 그걸 또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싸게 또 팔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 누볼레알리즘 중에 여기 적혀 있진 않은데 프랑크 스텔라라고 있는데 그 강남의 그 저기 포스코 사업 보시면은 이상한 고철덩이 다 붙여놓은 게 하나 아마 보시면 그것 때문에 그 흉물이냐 아니냐 그 그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 유명한 예술. 그게 프랑크 스텔라 이 누볼레알리즘의 선두주자.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문명의 황폐를 설명해서 그걸 근데 도시 문명의 황폐라고 쓰레기 짜집게 해가지고 328억에 포스코 회장이 또 샀잖아요. 철이잖아. 그 철을 키워요. 고철덩어리 고철덩어리 328억. 자기는 회사 주거하는 경찰이.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진짜 그렇죠. 그게 그 회장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렇죠. 그 예술이 이거 비싸 보이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포스코니까 철강이니까 이거 그게 왜냐하면 철 다 용접한 거거든요.
사와 이래. 320 했더니 필요 없다고 사라고. 그 자기를 상징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예. 근데 포스코는 사실은 돈 사가지고. 국영 기업이라 세금 들어간 건데.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저희는 그리고 전두환 아들이 그렇게 프로 페스텔을 좋아해서 시공사에서 계속 사드려요. 이브 클랭 작품 이거 우리나라가 봉인 줄 알고 막 되게 미술 시장에서 비싸게 팔고 전두환 아들은 그걸 또 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전두환 그 아들이 그 부인인 그 박상아 씨도 한때 제가 좋아했었던 노래로 박상아. 미술 전공 아닌가요? 예, 미술 전공에서. 예. 그렇죠. 시공사 사장. 그 박상아도 이제 산업 디자인. 모르죠. 지금 몰라요. 20대는 누군지. 역시 지금 박사가 너무 저도 몰라요. 근데 시문화랑 나왔었던 마지막 스멜 그 사람은 이 사람인가요? 이상하는 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텔레비전하고 근데 아는데. 박상아는 젊은이의 양재에서 배용 좀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시문화의 마지막 승부 할 때 그 다스리 맞 그게 심하나. 아니 다스리 말고 옆에 이승희. 아니면 이승현. 이승현도 아니고. 그 이상하는 옛날 그 임상한. 아니야. 뮤지컬. 아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하는 슈퍼탤런트. 제가 잠시 박상아를 생각하면서 박상아가 박상아 아쉽다. 슈퍼탤런트. 박상아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전두환이 이거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환수도 못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YBA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지금 제일 핫한 예술가 이제 데미안 허스트. 아까 데미안 허스트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네 작품 이렇게. 형님 보셨죠? 아까 데미안 허스트. 맨 마지막에. 예, 이제 현대 쪽으로. 그 여성분들 그리고 아니 여성분 요거는 아니고 여기요. 요 작품. 요 해골처럼 돼 있는. 이거 골라. 자매님 요거 아까 보셨죠? 데미안 허스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YB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약자냐면은 그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는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그 공업 지역 주대가 여기 지금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이 원래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좀 대학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저기 강릉의 그 경동대학교 정도. 경동대학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학교 이름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주축이 돼서 어디에서 전시회를 열었냐 하면은 재개발되기 직전에 공장에다가 이렇게 산업사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BA가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대 미술 중에서는 주류는 영국 미술가들, 데미안 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미술가들이 다 지금 거의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 YBA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YBA는 되게 정치적이에요. 당시에 이제 대처의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 경제공학 시작했을 때 보수적인 이제 이데올로기가 창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의 표지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좀 천재성은 있어요. 보면은 그 이전에 데미안 허스트 이전에 요셉 보이스라고 있었는데 좀 표현 죄송합니다만 의자에 돼지 비계를 올려놓고 이제 전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족관에 죽은 돼지의 머리를 이제 집어넣고 물을 이제 채워놓고 거기다가 죽은 돼지의 머리를 집어넣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데미안 허스트가 그런 어떤 시니컬한 모습에는 가장 왜 돼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돼지에 대한 비유를 약간 뭐 욕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돼지가 된 인간의 모습이 수족관은 이제 갇혀 있고 물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감금되어 있는 존재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맞아 그런 느낌이죠. 역시요. 그게 여기 보시면은 잠깐 요 스트리트 아트 밑에 여기 잘린 동물의 시체를 넣은 포르말리관을 미술관에 가져오면서 유명해진 데미안 허스트의 산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체적 죽음의 불가능. 이게 그 작품입니다. 수족관에 돼지머리 집어넣는. 이게 진짜 데미안 허스트 작품 중에 제일 비싼 작품. 근데 이걸 사서 뭐 할까요? 이걸 사서 어디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을지. 자기 성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 모습이구나.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좀 이 영국 신학자 아버지가 영국 목사라서 그 신학적 의미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도 못한다 이렇게 박제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아주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뭐 의미가 있는. 근데 다른 그 분들은 조금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술 중에 또 스트리트 아트라고 이거는 그냥 그래피티. 형제님 그래피티 좋아하시죠? 영화인가요? 그래피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벽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예, 라카로 낙서하는 아, 거. 네.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전 미술에는 좀 그런. 형님 죄송한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 괜찮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홍대 이렇게 그래피티 한번 하고 가시면 할 수 있어요? 네. 하고 갈게요. 아니 하고 가시면 이제 벌금 10만 원만 내시면 돼요. 유치장 한번 들어갔다가 하루 구류만 사시면 죄송합니다. 경찰서 가면 일단 목사님 이름 얘기해요. 시켰다고. 전화번호 꼭 알려주고. 이태원에 그 전기판 있잖아요. 전기 그팜 있잖아요. 거기다 외국인들 맨날 그런 거. 그래피티 정가. 바스키아. 장미셀 바스키아가 유명하죠. 바스키아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바스키아 강도사님 옷 중에 옛날 반팔티 중에 이게 왕관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 그게 바스키아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왕관 작품. 스타벅스가 안 바스키아도 유명한데. 제가 입당 웹툰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예전에 아니 소개 한번 하시는데 아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 원피스에 포함이라 자꾸 그게 장미셀 바스키아 작품을 뒷소리가 없는데. 색깔이 뭐예요? 남색 색깔이 아니 남색 빛이 그렇지만 다 주신다. 그게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두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뱅크시하고 보테르라는 게 현대 작가 데미안호스트하고 이제 쌍두마치 거의 3일체로 그림값이 제일 비싼 생존 작가들 중에서는 데미안호스트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 뱅크시. 근데 뱅크시는 이게 익명이고요. 아직도 얼굴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변조해가지고 수석 풍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신비주의자구나.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도발적이에요. 그때 팔레스타인 보시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장벽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거기 되게 경비가 삼엄한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벽화 그리다가 총살당할 뻔했다. 그런 전력도 있고요. 그리고 9.11 그 테러 이제 있은 다음에 거기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나는 반대한다 뭐 이래가지고 거기 앞에 또 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워렌 버핏 집 앞에서 이렇게 그래피티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그랬던 누가요? 뱅크스가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자칭 정의파네. 목사님이 좋아하신다고. 제가 이거 그림 되게 좋아해요. 아까 보실 때 그 이렇게 군복처럼 군복 입고 보신 게 그게 뱅크스죠. 거기 스마일. 스마일. 뱅크스. 그 경찰. 그 다음에 날개 달린 경찰. 날라가네. 그렇죠. 이 웃고 있는 요거 그다음에 이게 보테르입니다. 요거는 남미 작가인데요. 그 뭔가 이렇게 패러디의 대가라서 이렇게 뭔가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사람이 되게 풍부해요. 평생 마지막에 나올 때 이렇게 보테르 볼테르요? 아니요. 저는 볼테르 좋아서. 귀엽게 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네. 수백가네. 맞네요. 이게 지금 현대에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의 자연과 자본주의 괴물들, 진화의 낙성과 악성에 대한 대응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자연이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공장, 그다음에 직장 이게 자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형태 속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예술적 욕구도 이제는 다 자본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세대주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종말론 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몬이 지배하게 된 세상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후들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예술 행위들도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읽어봤지만 과도기적 형태에서는 계속해서 진지한 성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현대 미술을 이제 지금 미술을 제가 지금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지금 미술은 계속해서 동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런 제가 적어놓은 것만 읽고 있습니다. 악성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펼쳐 보이고 있는 구원, 생명, 은혜에 대한 환희의 지점, 항구적인 역동성의 자리를 기억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면 또 다른 재앙의 무감각이 자리할 것이다. 말을 약간 꺼서 좀 표현을 했는데 항구적인 역동성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시간도 좀 역동성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역동성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생존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글을 정말 잘 쓰시네요. 이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11월 달에 이제 오픈하는 그 에스콰이어 메시지. 아 새로 예, 웹진이라서. 웹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종교, 문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 잡지인데 이제 종교적 글, 뭐 문화적 글, 철학적 글 그렇게 이제 그 하자면 에스콰이어 잡지에서 예, 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리즈로 실리는 거예요? 예? 시리즈로 실려요? 그건 좀 의논해봐야 돼요. 근데 시리즈로 실리게 되면 근데 이건 웹진이라서 아마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너무 해박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미술 평론가도 아니고. 주사마 기사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이렇게 저는 다 이런 부분들을 다 예배의 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목사님 궁금한 게 질문 안 받아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막 초현실주의도 하고 추상화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신학이 먼저 있고 그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미술로 먼저 표현하고 신학이 더 흘러간 거예요? 저는 신학이 먼저 들어요. 그죠? 그러한 해석, 왜냐면 그 당시 외국 같은 경우는 신학이 전체적 세계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영향을 일단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래서 당시 업무에 인상주의도 사실은 그때 현대 신학이 이제 시작된 슐라이어 마을 나오면서부터 슐라이어 마을가 종교 감정론 썼잖아요. 그걸 이제 샤갈 쪽하고 인상주의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우들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정의 표현들이 약간 4천.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참 이 양나라 국 같은 게 인본주의를 인티한 장군님인 것도 맞는데 그걸 또 부적으로 삼을 만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중세에 대한 또 하나의 반발과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불드만도 좀 격한 경향은 있는데 이제 어떤 힘을 보고자 했던 칼바르스는 좀 그런 걸 통합하고자 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칼바르스는 좀 추상 표현을 좀 많이 요소가 다 있어요. 로마서 쓸 때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상된 세계에서 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게 추상 표현주의가 좀 많지. 그 다음에 콜체일리는 추상 표현주의의 아버지라고 해요. 콜체일리가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하버드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신학이 이제 그때부터 또 미국에서는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때 또 미국에서는 이제 팝아트 이전의 추상 표현주의 키슬링 이름이 키스. 아 키슬링은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 이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니 키슬링. 아니 이건 아니 왜 그러냐면 잘 그려서가 아니라 봤는데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질 뻔했어요. 근데 둘이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안 그런데 여기 샀어요, 저. 그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그림 기념품. 그림을 사긴 사가야. 그림을 보고 싶어요. 일치월장. 기념품 했는데요. 너무 해박한. 무엇을 보더라도 아니 무서워요, 그치? 근데 이게 제일 기억나. 기대하기 기도하기 있으게 저는 그 기대하기. 사람 잘 그려가지고. 이게 샤갈이죠. 예. 그 뭐였더라 이게 음악 이게 마을인데 여러 명 죽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작에서 대표적인 사람의 마을인데 얄짤없다 이거지. 엄마를 지내서 이거 보시고 보시고 그걸로 한번 촬영을 잘 그냥 모르고 샀어요. 이게 황색 십자 황색 그리스 맞아 황색 그리스 이거는 왜 유명해요? 그 사람 샤갈은 후기 인상주의라고 표현해서요. 그러니까 색채를 되게 여기 사용하고 약간이야. 그렇죠. 좀 강렬한 느낌. 많아. 그건 사셨어요? 아 저는 안 샀는데. 아살 거예요. 아못 보셨어요 이거를? 한층 위로 올라서 오늘 점심을 좀 늦게 오셔가지고 못 보셔가지고. 주인에게서. 자 오늘 좀 한 말씀씩 이제 감흥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 오늘 제일 막내이신 자매님께서